우리는 세계 명문가의 사례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의 역할, 그 중요성을 공감해 보았다. 이제 2008년의 한국. 사교육 열풍과 인류대학병에 사로잡힌 현재. 한 가정이 올바로 서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 부모가 지녀야 할 자녀 교육의 비법은 무엇인가? 한국 명문가의 자녀 교육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자. 소박한 정자와 연못이 아름다운 이곳은 조선 후기 화가 소치 허련 선생이 기거하던 울림 삼방이다. 한국 전통이 살아있는 정원, 소박하면서도 정갈한 한옥. 바로 이곳에서 한국 전통화의 맥이 200여 년간 이어져 왔다. 이제 소치 허유 선생, 미산 허형 선생, 또 남농 허건 선생, 임전 허문 선생으로 이어지는 그 전통 남아의 본고지이기도 하고, 또 아주 이것이 우리 함액을 뭐라 할까요? 아주 하여튼 그런 곳입니다. 조선 후기 남종화의 대표 화가인 소치 허련은 추사 김정희에게 가르침을 받고 이곳에 울림 삼방을 세워 후배를 양성했다. 소치 허련 선생의 양천허 씨 가문은 이후 5대째 대를 이어가며 30여 명의 화가를 배출하게 된다. 한 가문에서 한 명의 인재가 나오기도 쉽지 않은 법. 무려 200여 년간 유명 화가를 배출하며 5대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남종화의 화계도를 이어가고 있는 양천허 씨 가문의 비밀은 무엇일까? 남종화는 북종화와 함께 산수화의 2대 화풍 중 하나다. 물체의 표현과 기교에 치중한 북종화와 달리 시적인 정치와 느낌이 살아있는 품격 높은 그림이 바로 남종화. 양천허 씨 가문의 소치 허련 선생은 이 남종화의 시조이자 조선 후기의 대표적 화가다. 소치 허련 선생은 27세에 초이 선사를 찾아 가르침을 받게 되고 32세 때 추사 김정희를 만나 사사를 받게 된다. 추사 김정희는 시서화 3절로 불리며 이름을 높였던 소치의 그림에 대해 압록강 동쪽에 소치를 따를 자가 없다며 극찬했다고 한다. 소치 허련 선생의 남종화는 그의 아들 미산 허형에 이어 손자인 남농 허건까지 이어진다. 맑고 섬세한 담체와 수묵의 농도 조절로 속도감까지 느껴지는 남농의 그림들은 전라남도 목포에 위치한 남농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55년도 남농이 한 폭의 규모 창시한 곳이 여기가 진도 울림삼방 전경입니다. 남농 허건 선생은 호남 화단의 거목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새로운 주제를 끊임없이 추구하던 작가였다.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으로 자연의 심상을 담아내려던 그의 노력이 화선지에 펼쳐진 이 산수화 속에 살아 숨쉰다. 어떤 거였지? 아 이거 안 됐나? 그렇게 좀 자유롭게 좀 더 걸어가도록 해봐. 어? 낮에 그 안에 몽덩이 좀 떨어져가지고 날아가는 모습이구나. 아. 많이 좋아졌네. 소치의 오대손 허진 교수. 그는 서울대 미술대학 회화과를 나와 지금까지 220여 개의 초대전에 참여했고 9회의 개인전을 연 중견 작가다.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소치 허련 선생의 울림 삼방 화맥을 5대째 이어온 화가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누군가 일이 그랬지만은 커다란 나무 밑에서 그 밑에 있는 나무가 기대 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좀 잘 기대되려면 커다란 나무 옆에가 좀 떨어져 나와야 된다. 그래야 저렇게 넓은 편지에 기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떤 화풍인 그만큼 또 벗어나려고 노력했죠. 그러니까 기림보지만 아시겠지만은 할아버지 그림하고 제 그림하고 너무 막 바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할아버지 그렸던 그림하고 기대가 다르고 내가 또 다른 기대가 좀 다르니까 또 달라져 있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거기 또 새로운 이제 작업이 창조해야 되겠다. 평범한 직업도 3대를 잇기란 힘든 일이다. 더구나 화가라는 직업을 5대째 이어간다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사례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몸소 증명하고 있는 양천 허씨 가문의 비법은 무엇일까? 분만 잡으면 누구나 다 화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분만 잡은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서 뛰어난 어떤 화단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어떻게 좋은 작가로 살아남을 수 있나, 그게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선 인간이 돼야 좋은 작품 나올 수 있다. 그런 남정화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마음의 가짐이 올바라야 된다. 그래야 좋은 그림 드릴 수 있다. 화가로서 대성한 인물들을 보면 시, 서, 화 세 가지 모두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소치의 후계자들은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붓재주보다는 사람의 됨됨이와 높은 학덕이 앞서야 한다고 믿고 있었던 것이다. 허진의 모친은 미술계에서 모범적인 자녀 교육을 한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1999년 문화관광부가 수여하는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항상 저한테 굉장히 엄했죠.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 인사 안 하면 몰래 데려다가 매맞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예의 바르지 못하면은 물기 당한다. 항상 예절 교육이 항상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랬지만 저 대표가 좀 항상 강조한 게 뭐냐면은 인간이더라. 그러면서도 포부를 기대 가져라. 손자 허진에게 먹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라 충고하며 화가로서의 성실함을 강조한 남농 선생. 그는 추운 겨울 차가운 마루에 앉아 그림을 그리다가 다리에 피가 통하지 않게 돼 왼쪽 다리를 잘라야 했다. 이것은 소치 허련 선생으로부터 이어지는
양평 허씨 가문의 흐트러짐 없는 자세였다. 할아버지는 이제 제자들한테 기도하는 방식은 알아서 떼달아라. 그러니까 뭐 일일이 하나하나 뭐 이제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아니라 그 자기가 좀 틈도 작업을 들어오면 이렇게 제자들이 보는 건데 항상 작업을 하세요. 보면서 자기 하고 있는 이제 작업 태도를 보이지 않게 제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면서 항상 제자들한테 이제 이제 도제지로 하나하나 막 일일이 봐주는 거 아니고 네 알아서 창작해 해봐라. 자유롭게 지려봐라. 허진 교수는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인정받기 전까진 결코 남농의 손자임을 내세우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그 후 그는 자신만의 노력으로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문화관광부 장관이 수여하는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받게 된다. 울림 삼방의 최고 스승은 다름 아닌 가문 자체였다. 후손들은 소치 남농, 그 이름만 들어도 존경이 우러나왔고 선조를 닮으려 노력했으며 뛰어넘기 위해 도전했다. 남농의 대를 잇고 있는 허진 교수. 그의 그림에서 산수를 찾아보긴 힘들다. 오히려 강한 사회 비판과 고발을 읽을 수 있다. 그는 전통 수묵화의 기법을 섭렵했으면서도 남농의 화풍을 모방하지 않고 새로운 한국화의 경지를 열고 있다. 어때? 이게 할아버지 작품이야. 이건 너희들이 인조 할아버지 작품이지. 그래, 이 작품이 할아버지가 57년도 작품인데, 이 작품의 제목은 탄자라고 그러거든. 탄자가 뭔지 알지? 남정화의 시조 소치 허련 선생에서부터 남농 허건 선생, 그리고 5대 화가 허진 교수까지 양평 허씨 가문에 이어지는 한국화의 맥은 가문에 흐르는 교육의 힘이었다. 그 잘 사는 데가 가장 초고였거든. 아빠 한 작품만 한 개만 계속 보여주세요. 가만히. 그리고 한 개만. 허진 교수는 가문에 흐르는 한국화의 맥을 6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인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선택이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설명하다 보면은 누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억지로는 강요할 생각이 없고 그렇다고 보이지 않게 뭐 주위에서 뭐 한다는 그런 생각도 없고 어차피 그렇게 본인 하겠다는 것도 어찌 보면 자기의 운명일 수도 있으니까. 큰 그릇이 될 수 있는 인성교육, 그리고 가문의 영광에 기대지 않고 스스로 길을 선택해 노력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한국화의 맥을 5대째 이어온 양평 허씨 가문의 비법이다. 평생을 자녀 교육이란 화두로 살아온 장병혜 박사. 그동안 그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술한 2권의 책은 대만과 일본, 한국의 부모들에게 자녀 교육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 와 보니까 그 어머니들의 그 교육열에 정말 놀랐어요. 그렇지만 어쩐지 흘러가고 있는 그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됐어요. 그래, 아이를 너무 위하다 보니까 그 애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는 그거보다도 자기 여자들의 그 자기 욕망을 채우는 거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19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던 그녀는 조지타운대에서 공부하던 시절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중국계 미국인 양가경 박사를 만나게 된다. 사별하고 홀로 세 아이를 키우던 그와 결혼하게 되면서 장병희 박사는 동시에 세 아이의 어머니가 된다. 그녀가 깨달은 자녀 교육의 핵심은 부모의 행동과 태에 따라 아이의 성격과 됨됨이가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애들은 이렇게 그 젤로라고 있어요. 그 이 물로 됐다가 이렇게 굳어지는 그 젤로 있는데 그 젤로와 같아서 그 어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아이들의 반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키운다는 거는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는 것만이 기르는 게 아니다. 사실 이 정신적인 거, 이 마음의 태도 이러한 거를 갖다가 가꾸어주는 게 결국은 부모의 큰 역할이다. 장병희 박사는 이승만 정부 시절 국무총리를 역임했던 장택상 씨의 셋째 딸로 태어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일제 탄압의 힘든 역사 속에서도 자녀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엄하게 교육시켜왔다. 발톱 끝에서 머리 꼭대기까지 멘토지요. 그런 교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뭐 영어 배울 때도 아버지가 먼저 가르쳐서 배웠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효녀하라는 거 그것도 아버지한테 배웠고. 교육의 철학은 세대를 따라 흐른다. 식사 예절에서부터 책을 읽는 습관, 세상을 대하는 방법까지. 자신의 멘토였던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배워온 그녀는 자신이 배운 대로 자녀들을 키워나갔다. 현재 장 박사의 자녀들은 모두 예일대와 하버드대를 졸업해 미국에서 국제 변호사와 사업가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지금 우리 막내딸 만나러 갑니다. 뉴욕에 살거든요. 장 박사의 세 자녀는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중국인이고 미국에서 자랐기 때문이다. 비록 한국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은 한국인 어머니의 손에 훌륭하게 성장했다. Hello, Nancy. Oh, Mom, hi. How are you? Oh, it's good to see you. Yes. It's been such a long time. I know. Wow. Let's go in. 때로는 남편이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교사 자격증과 관련 학위까지 받아가며 자녀 교육을 위해 온 힘을 쏟았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에 보답을 하듯 훌륭한 인재로 자랐다. 가정도 경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병희 박사의 자녀 교육의 비법은 무엇일까? A mother is the person who takes care of you, who sets you on your path to life, who loves you no matter what you do. I think that's what a mother is, and I think that's what my mother is, and I'm very grateful. 그림도 잘 그려요. 문양도 잘 그리지만은 근데 이제 이런 그림을 다 그리거든요. 자녀 교육에 있어 특히 한국의 부모들이 범하기 쉬운 실수는 아이들의 교육을 학습 능력 향상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장병혜 박사는 자녀 교육의 핵심을 잃지 말라 충고한다. 기본적인 거를 잊어버리고 그 형식에만 따라가지고 남이 어떻게 한다, 뭐 저집에서 이렇게 가리킨다, 이것만 쫓아다 가다 보니까 초점이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는 어머니들 보고 멈춰라,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기본부터 다지자. 장병혜 박사는 아이의 10년 후를 생각하라고 말한다. 어릴 때부터 시작한 작은 실천을 통해 10년 후, 20년 후 아이들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어주라는 것이다. 그것은 사소한 습관을 훈련시키는 것에서 시작한다. Well, actually, I want to say my mother always loved to read and loved literature and art and music, and she really gave all of us that same joy in all of those, and for that I'm eternally grateful. 장병혜 박사가 제시하는 자녀 교육을 위한 실천법 두 번째는 바로 훈육과 잔소리를 구별하라는 것이다. 잔소리는 그저 아이를 향한 비난이다. 하지만 훈육은 아이가 저지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잔소리는 생각 없이 10년 후로 생각 안 하고 그저 잔소리. 훈육이라는 것은 어떤 필라소피가 있어가지고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애들한테 전달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얘기. 그러면 첫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얘기를 차근차근 애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한 일을 네가 한 이유는 뭐냐? 너도 얘기해보자. 잔소리가 아닌 훈육. 즉 교섭을 시작하게 되면 자녀와 부모 사이에 대화의 물꼬가 터진다. This was chosen by netizen in Korea.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잔소리가 아닌 교섭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부모와 자녀 사이에 신뢰가 생겨난다. All written in Korean, but you can read some of it. You can sit here. Okay, are we? You are major person, so you sit here. 매사에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이 부모들에게 매우 힘든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신뢰가 쌓이면 문제가 생겨도 더욱 쉽게 자신의 의견을 아이에게 이해시킬 수 있다. I think her talent is that there are not didactic, lifelong lessons. In other words, the way she approached persuading us, encouraging us, was so subtle that it doesn't come out in my head as being, my mother said 1, 2, 3, 4, 5 are the ways to do things, or the ways to handle other people, or whatever. It's funny. He's messing the clean floor. 장병혜 박사는 최근 한국에서 새로운 작업에 열중하고 있다. 아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작업이다. 임신기간 40주 동안 어머니들이 들을 수 있는 동화와 음악을 엮어 새로운 책으로 낼 계획이다. 태아 교육을 나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애를 뱃속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그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그런 얘기를 내가 썼거든요. 그래서 그 연관이 안 된다고 또 볼 수 있지만은 나는 연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합창계의 대부로 불리는 윤학원 교수. 오늘은 그가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 인천 시립교향악단의 정기 연주회가 열리는 날이다. 오늘 연주회의 주제는 한국의 혼. 깊이 있는 다양한 합창 소리가 윤학원 감독의 영감 있는 해석으로 탄생된 새로운 한국 합창의 혼이 울려 퍼지고 있다. 가만히 계세요. 준비. 레디, 고, 셋, 고. 68점짜리. 윤학원 교수의 아들 윤이중 교수. 아버지의 음악 혼을 이어받은 그 또한 뜨거운 열정을 가진 지휘자로 창원 시립합창단의 지휘를 맡고 있다. 오늘은 귀에 익숙한 가요와 팝을 선곡해 시민이 함께 즐기는 즐거운 합창 공연을 준비했다. 너는 아직도 나를 그 화음 너무 많이 주나? 좀 더 올리면 안 돼? 언제나 새로운 공연, 즐거운 공연을 보여주고 싶다는 윤이중 교수는 열린 마인드의 창의적 지휘자로 인정받고 있다. 윤학원 교수의 집안은 그야말로 음악 가족이다. 아버지 윤학원 교수는 국내 최고의 합창단을 이끌며 합창음악의 발전을 위해 활동해온 지휘자며 아들 윤이중 교수 또한 아버지의 길을 이어 합창 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어머니는 성악가, 딸은 음악교사, 며느리는 오르간 연주자. 윤학원 교수의 손자, 손녀들도 합창에 재능을 보이고 있다. 가업을 이어서 지휘자가 된다는 거, 음악가가 된다는 게 아주 좋았던 게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알고 있던 것들, 내가 접하고 있던 것들을 친숙하게 갈등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합창계의 대부 윤학원 교수부터 아들, 딸, 손자, 며느리까지 진정한 음악 가족을 이룬 윤학원 교수 가문. 이들에겐 어떤 교육 비법이 있을까? 윤학원 교수는 작곡을 공부하던 대학 시절 부인 이명원 씨를 만났다. 가난한 음악인 부부였던 그들은 음악의 길을 가고자 했던 아들과 딸에게 풍족한 환경을 마련해 주진 못했다. 처음에 바이올린 했는데 바이올린 하려면은 바이올린이 좋은 악기를 사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악기를 못 사줬고, 또 하나는 이제 좋은 선생님을 모셔서 레슨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더 좋은 선생님한테 가르쳤었으면 좋았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었죠. 윤이중 교수는 바이올린 연주자가 되고 싶었다.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윤 교수의 바이올린은 반에서 가장 값싼 것이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우게 했던 힘은 바로 아버지였다. 사실은 아버님께서 음악가로서 평생을 성실하게 계속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봐왔거든요, 저희가요. 그리고 연주를 하실 때마다 저희가 가서 객석에서 보고 박수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든 저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음악가의 길을 계속 봐오면서 살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는 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 입학해 피아노를 전공하고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했던 딸 윤혜경 씨 역시 어린 시절 따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다. 윤 교수의 가문은 비싼 악기, 유명한 선생님보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제가 지금 커서 생각해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걸 하시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시고 또 지금까지도 그 열정이 식지 않으셨으니까 제가 보면서 어쩔 때는 깜짝 놀래거든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서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는 너는 그러니? 난 아직도 내가 젊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머 아버지가 저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1, 2, 3, 1, 2, 3, 1, 2. 올해 나이 71살. 합창계의 대부가 된 지금에도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윤학원 교수. 각각 음악의 길을 걸어간 그의 자녀들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아버지를 통해 깨달았다고 말한다.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지금의 위치에 오른 아버지야말로 가장 위대한 스승이었던 것이다. 아직도 이제 70이 넘으셨는데도 끊임없는 열정을 가지시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같은 지휘자로서 와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떤 면에서는 아버님이 안 가지신 거를 제가 가진 것도 있고 또 제가 못 가진 거가 아버님께서는 많이 가지신 게 있으신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지칠 줄 모르는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고 봅니다. 피아노를 전공한 딸 윤혜경 씨는 외국인 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활동 중이다. 아버지를 이어 지휘자의 길을 나서게 된 그녀의 열정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도 합창단 활동을 하며 재능을 보이고 있다. 윤희중 교수의 아들 석원과 딸 세라도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고 있다. 딸 세라는 MBC 가곡제 오디션에서 어린이 중 유일하게 합격하기도 했다. 하지만 스스로 원하지 않으면 음악만큼 괴로운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자녀들에게 강제로 시킬 생각은 없다. 많은 분들이 야 너도 지휘자 될 거니 이런 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하니까 본인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아들한테 얘기를 하죠. 너가 음악을 해서 인생이 행복할 것 같으면 아빠가 너가 만약 그 길을 가겠다 그러면 충분히 도와주겠다.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네가 딴 길을 선택해도 아빠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겠다. 자녀가 자신처럼 음악가의 길을 걸었으면 하는 생각. 지휘자 3대의 길을 이어갔으면 하는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복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 윤학원 교수의 교육 방침이었다. 그 본인이 정말 마음에서 하고 싶어하는 거, 그거를 해야
성공하고 또 후회 없는 삶이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의 뜻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로가 원하는 게 뭐냐. 사실 그 나이에 그거를 확신을 갖는 애들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하여튼 너 찾아봐라. 네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는 또 미리 어려서부터 뭘 준비해 나가야지. 아버지의 음악에 대한 사랑은 열정으로.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그 열정에서 세상에서 가장 큰 교과서를 만났다. 한 자녀교육 전문가의 강연회. 드리기 위해서 부모님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바락바락 자기 주장을 대항하면 또 어때요? 얘가 공격적인 애가 아니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을 일찌감치 아이가 깨닫는다면 걔가 얼마나 더 행복한 자신의 삶을 살겠어요. 하고 장난한 유머러스하게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울 수 있을까? 자녀 교육 비법에 목이 마른 부모들의 눈빛이 반짝인다. 점점 경쟁이 심해지는 사회 속에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이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제가 하면서 이게 맞는 교육인지 아니면 그런 불안이 있잖아요. 처음 아이를 키우니까. 우리 아이가 어떤 성격인지 아직 제가 명확하게 알지를 못하고요. 좀 더 크면 이제 차츰차츰 그런 성향이 나오겠지만 그런 거에 좀 도움을 받을까 싶어갖고.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교육, 좋은 인성을 키우기 위한 문화교육, 아이의 재능을 찾기 위한 테스트까지 부모들이 찾는 방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와 마음가짐 자체도 혼란스러워한다. 이정화 소장은 한국의 부모들이 지식교육을 위해 과잉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식교육만으론 아이들의 창의성을 키울 수 없다는 것이다. 유아 아이들은 뭘 보고 배우겠어요? 세상을 배울 때 부모의 얼굴을 보고 자기를 발견함과 동시에 세상을 발견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습관이 있으면 책에는 되게 많은 것이 들어있나 보다. 우리 부모는 저렇게 재미있게 저런 책을 읽는데 도대체 저기에는 뭐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테고요. 진정한 멘토는 사실은 그 사람의, 그러니까 그 아이의 욕구나 아이의 감정이나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아이의 의도를 잘 읽어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가 모델도 되어주고 또 함께 고민도 해주고 함께 격려도 해주고. 학습 능력에만 치우친 교육이 아니라 부모 스스로가 자녀에게 좋은 역할 모델이 되는 것. 모든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이 질문에는 어떤 답이 있을까? 거북이 어디 있어요? 너가 책 보잖아. 밥 싫대. 평범해 보이는 가족 모임. 6남매의 부부와 자녀들이 모이면 30여 명이 되는 대가족. 이 6남매 모임에는 조금 특별한 사연이 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그 형제간의 우애를 굉장히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버님은 굉장히 무섭게 생각을 한 것도 있었고, 이제 저희가 성장해 오면서 저희들도 그 아버님의 형제간의 우애에 관한 중요성 이걸 서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직장 생활하면서 바쁘게 생활하면서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우리가 하나 룰을 만들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였었습니다. 맏형 오종석 씨의 주도 아래 6남매는 지난 10년간 정기적인 가족 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 6남매는 형제 자매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을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생각한 방법이 바로 가족들이 함께하는 독서 모임이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죠. 하나는 학원비를 줄여서 어떤 그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로 인해서 어떤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들이 두 가지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 가족은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30분에 모여 8시 30분까지 책을 읽는 가족 독서 모임을 이어왔다. 일산에 살고 있던 맏형 오정석 씨를 중심으로 안산, 분당에 살고 있던 가족들까지 매주 금요일 새벽마다 독서 모임을 위해 모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모들만의 모임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독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자녀들도 하나둘 책을 읽고 모임에 참가하게 됐다. 우리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반 정도 책을 읽었는데 아마 한 300~400권 정도. 그래서 상식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제 분야, 저는 이제 그 경제와 재무설계 이런 분야가 제 전공인데 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천문이라든가 역사, 무슨 시인학, 무슨 뭐 신화, 뭐 추리소설 이 모든 분야에서 저보다 더 탁월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전하는 6남매의 독서의 예찬. 이들이 경험한 놀라운 독서의 효과는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독서 예찬 6남매가 오랜만에 책을 들고 다시 모였다. 질문지 다 해왔죠? 네. 그거 한번 펴보자. 어땠어요? 이거 갈매기의 꿈이야. 오늘 6남매가 읽고 온 책은 갈매기의 꿈. 독서 모임의 첫 순서는 각자 책을 읽은 감상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이다. 갈매기를 그렇게 좀 묘사를 했다는 게 삶의 참된 목적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안에 이미 있다고 조나단을 통해서 표현했다. 그런 느낌도 좀 들긴 들더라고. 이 갈매기 조나단을 보면서 주지 않고 자기만 먹고 살았다라면은 자기 개인적인 어떤 그 욕심만 부렸다라면은 과연 저렇게 복잡하게 살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거의 다 같은 말인데 함축해서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진행자가 함께 토론할 질문을 던지고 서로 의견을 나눈다. 자신의 상황을 완전히 그리고 책을 읽으며 떠올랐던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이 반복된다. 일단 자기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일단 이렇게 리더십을 또 발휘할 수가 있죠. 이 책을 통해서 일단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토의를 통해서 자기의 의견을 분명하게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방법도 터득하게 되고요. 저요? 저는 진짜 이거 너무 오랜만에 보거든요. 토론은? 네. 그 막 다른 캠프 같은 데 가도 토론을 한답시고 애들 그냥 다 늦은 시간이니까 다 자고 막 그래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하고 하니까 나름 괜찮아요. 나름 괜찮아. 밖에 이렇게 해왔는데 이제 낮에 거기서부터 아까 처음 있었는데 토론의 마무리로 독서 모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시각 차이를 느꼈던 아이들은 다시 책을 읽으며 그 의미를 되새겨본다. 함축된 단어로 작성하는 마인드맵을 통해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한다. 책을 읽고 이제 요약해서 그것을 토론으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맵으로 정리함으로써 또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맵은 이제 어떤 문장이나 이렇게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어로 이렇게 함축해서 그것을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장을 읽는 거하고 단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걸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어떤 내면에 잠재된 그런 능력이 더 개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그때는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6남매의 자녀들은 가외를 받거나 학원에 다닌 적이 거의 없다. 아이 스스로가 사교육을 원하지 않는 이상 강요하지 않고 독서 교육을 유지하는 동안에도 당장 성적이 오르지 않았지만 불안해하지 않았다. 하지만 독서 교육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다. 부모들만의 모임에서 시작된 독서 모임을 통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부부 간의 대화, 가족 간의 대화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다. 그냥 단어 하나 뭐든. 그러니까 그게 있잖아. 환경을 학원만 다녀서 성적을 유지하던 애가 왔어요. 근데 걔가 선행학습을 해갖고 수학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개념을 말해보라고 하니까 얘가 말을 못해요.
그런 점에서 좀 틀려져요. 저희는 막 개념 정리해갖고 그런 식으로 개념을 이해하는데 걔네는 그냥 주입식 방법으로 아예 넣어버리잖아요. 쉽게 제가 새로 낸 거예요. 가장 쉬운 걸로. 이 두 번째 문제는 우리 6남매의 맏며느리 최금순 씨. 가족들과 함께한 독서교육의 효과를 몸으로 체험한 그녀는 독서교사 자격증을 따고 현재 독서교실을 운영 중이다. 꼭 이렇게 얘들아 안녕. 안녕하세요. 자세는 허리와 무릎과 손을 바르게 합니다. 그렇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몇몇을 모아 독서교실을 시작한 지 4년. 지금은 아이들을 위주로 독서 지도를 하고 있다. 현재 수업을 듣는 아이들도 1년째 함께하고 있다. 그 다음에 보자. 자, 이번에 내용 파악을 얼마나 했는가? 인도 사람들이 타는 착관에도 영국 사람들이 한 번 들어가면 모두 다 나와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은 좁은 곳에서 좁으면서 타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우리나라랑 비슷하다. 어떤 부분이? 일제시대. 아 일제시대. 그래. 집에서 혼자 읽을 때는 혼자서 뭐 책에 대해 궁금한 점을 잘 할 수 없는데 다 같이 읽으면 토론도 하고 궁금한 점을 서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좋아요? 네. 그 다음에 보자. 자, 이번에 내용 파악을 얼마나 했는가? 하나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권씩 꾸준하게 책을 읽어온 아이들. 마트만 간디잖아. 공부를 즐겨하는 쪽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공부 아쉬웠어요. 그게 아쉬웠어요? 독서의 효과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일단 아이들이 읽는 책을 제가 읽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자기가 먼저 읽고 나서 나한테 꼭 읽으라고 줘요. 책을. 엄마도 한번 읽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좀 더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다는 거. 그래서 아이가 저녁에 되면 요즘은 너무 대화하는 시간이 작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밤에 얘기를 하자고 나한테 요청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 책 읽은 그런 부분이나 학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갖게 되고. 한마디 열마디 하라 하는 것보다 한 번의 실천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의 경험이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아이들이 그 책을 통해서 훌륭한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고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나도 내 안에도 가능성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는 인격 형성까지도 함께 하면서 내면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책 읽은 아이와 책을 가까이 하지 않은 아이의 차이는 3, 4년 후에 이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됐을 때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자녀 교육의 해법을 사교육에서만 찾으려는 한국의 부모들. 지난 3년간 독서 모임을 통해 독서 예찬론자가 된 이들 6남매는 가족 스스로가 찾아낸 자녀 교육의 해법을 통해 부모 스스로의 변화 그리고 자녀들의 변화를 뜨겁게 확인하고 있다. 세계와 한국의 명문가들도 처음에는 평범한 가정에 불과했다. 하지만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작은 씨앗이 되어 마침내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명문가를 향한 자녀 교육의 해법 그 첫 번째는 자녀를 지도하기에 앞서 지금 당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는 일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